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입니다. 오늘은 거의 얼굴에 먼지가 묻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보면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마스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런데 네. 마스크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스크 너무 팩트체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네. 예. 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빨리 날씨가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뒤에 3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팩트체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 내용 중에 논란이 불거진 빨갱이와 친일 잔재 청상 부분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그 기념사 컷 있나요? 네, 있으면 한번 듣고 오죠.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기념사에서 빨갱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서 탄압했다. 여기서 빨갱이란 말도 생겨났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빨갱이를 빨갱이라고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설도 나왔던데. 예. 어쨌든 이 대통령 연설에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죠?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 연서 이날 연설에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배경은 그만큼 이제 우리 안에 혐오와 분열 문제를 끝내자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이 빨갱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극적인 좀 한국 현대사가 낳은 말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연설문 준비 과정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은 좀 반대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 연설에서 빨갱이라는 자극적인 좀 말을 굳이 선택해야 하느냐 반대가 많았었는데 문 대통령이 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자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관철시켰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색깔론 하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색깔론이 친일 잔재다. 그러니까 이 편을 나누던 그리고 이제 반대자들을 탄압하던 프레임에서 이 빨갱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의지, 이 인식과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예, 이해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들 보수 언론이 또 옛날에 친일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더 좀 반발을 한 거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요. 예. 그래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21세기에서 글로벌 경쟁 중인데 대통령은 8, 90년 전 친일 빨갱이 타령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까지 겹쳐서 3.1절의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이 힘주어 강조할 만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제일 앞거는 동아일보거든요. 예, 그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이분이 제목을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예.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 국가, 좌파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빨갱이라는 자유당 때 단어가 다시 들리는 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여담인데요. 기자 한 분, 또 기자 출신 한 분이 계시니까 그 기자는 기자지 대기자는 뭡니까? 대기하시는 분이에요. 정년퇴직을 큰 대자를 써서 대기자고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대 써서 대기자잖아요. 예. 이건 스스로 붙이는 건 아닐 테고. 아니죠. 그 부여하는 호칭이고요. 그 한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경력 같은 걸 인정해갖고 뭐 보직은 없지만 선임 기자, 대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정년퇴임 앞두신 분들 중에 회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제 대기자가 25년인가요? 30년인가요?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60에 가까워지신 분들이 보통 대기자를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쟁점으로 다룰 것은 빨갱이라는 단어가 정말 친일 잔재인지 또 빨갱이라는 누명 때문에 친일 청산이 미뤄졌는지 이거 팩트 체크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일단 빨갱이는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할 때 쓰는 단어다. 맞습니까? 일단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감을 예. 하는데 예. 그 좀 팩트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고 붙인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빨갱이란 말 자체는 일제시대 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는 실제 그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아카라는 말이 붉을 적자 해서 이게 빨갱이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일본에서 아카라고 했고 이게 그대로 바꿔서 빨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만 빨갱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예.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예.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통칭해서 빨갱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하게 좀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건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 뭐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오 연구소 연구 교수나 뭐 박유아 세종대 교수 뭐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 이런 분들도 다 일본 일제 시대에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불렀지 독립운동가를 불렀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로 아까이 빨갛다라는 게 그대로 우리한테 와서 적이죠. 빨갱이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또 그 왜 빨치산이 빨갱이로 바뀌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원을 뜻하는 말이 이제 파르티잔인데요. 이 파르티잔이 이제 빨치산으로 변형되었다가 빨갱이로 된 게 아니냐 속되게 부르면서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에서 이게 유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무산자 계급을 뜻하는 벌거숭이라는 말이 빨갱이로 변형된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빨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아카에서 의미적으로는 온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파르티잔을 그 45년 이전에 이제 파르티산 발음을 빨치산으로 부르다가 이제 그게 빨갱이가 됐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설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치열하게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남한에 있던 대부분의 공산당들 게릴라로 산에 숨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빨치산으로 불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빨갱이가 됐다. 네. 결국은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알겠지만 진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독립운동 한 분이 있으니까 맞는 거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빨갱이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했는데 빨갱이라는 단어가 우리 언론에 등장한 시점과 예. 맥락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예. 제가 좀 저희 뉴스톱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1947년에 독립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칼럼에서 나왔는데 요사이 유행하는 말 중에 빨갱이란 말이 퍽 유행된다. 47년. 예, 47년 9월 10일자 칼럼 이름은 거리입니다. 거리.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빨갱이란 말이 일제시대 때 시작이 됐더라도 본격적으로 쓰이고 된 거는 이념 격화된 해방 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상파 라디오에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쓰는 것도 세상이 많이 변했네. 네,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김용호 한신대 석좌 교수 같은 사람은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만들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 여수 순천 이제 그 여순 사건 계기로 해서 우리 역사에서 빨갱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신 대로 해방 직후에 좌우 대립 과정에서 이제 한쪽을 비난하는 용어로 이제 빨갱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때 그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대결은 당시에는 정말 치열했지 않습니까? 뭐 법도 없었고 공권력도 사실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백색 테러, 적색 그렇죠. 테러가 뭐 난무할 남았죠. 시절이었으니까. 예, 우리 아픈 현대사인데요.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빨갱이 낙인이 친일 청산을 가로막고 색깔론에 쓰였다. 색깔론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친일 청산을 가로막았냐 이 부분은 좀
논쟁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문제 삼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빨갱이라는 것도 친일 잔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친일 잔재 왜 친일 잔재냐 이렇게 지금 보수 언론이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있는 건데요. 그 빨갱이 낙인이 친일 청산을 가로막았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을 가로막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 비난하는 용어들이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자 일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를 박멸하자, 빨갱이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이승만 귀국 환영 집회에서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색 테러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자신들이 행동해야 하는 명분으로 빨갱이 박멸, 빨갱이를 색출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우익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의 뿌리가 어디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해방 직후에 그 친일 청산을 가로막은 굉장히 큰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공산주의자에게 빨갱이다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파에게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넌 빨갱이 이렇게 했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에 남한에 와서 정치를 했는데 그 친일파 경찰 출신인 노덕술에게 빨갱이로 몰려서 그 뺨도 맞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북하는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예.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빨갱이라는 색깔론에 휘말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아주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아시겠지만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남한노동당에 잠시 가입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 소위 말하는 좌익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력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강하게 반공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부내 좌익 소탕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극렬 좌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담을 한 이력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때 상대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빨갱이 출신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1963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 그 투표를 3일 앞두고 상대방 후보였던 이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를 향해서 빨갱이다 이렇게 사상 공세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색깔론 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 박정희 후보가 색깔론의 공격을 제일 먼저 당했던 거죠. 한국 정치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후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프레이밍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댓글창에는 빨갱이란 말이 결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순 사건이라든가 혹은 전쟁 직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또 4.3 사건도 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좀 있는데. 예, 뭐 대체적으로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민중봉기 같은 거 제주 4.3이라든지 뭐 여수 사건은 요즘 여수 항쟁으로 또 뭐 재평가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뭐 좌익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긴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를 전체를 다 싸잡아서 빨갱이로 몰고 이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고 그게 이제 빨갱이 낙인으로 친일 청산이 안 된 부분이 또 거기에서 나온 거죠.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빨갱이 발언은 정치적으로 악용된 우리 역사가 있고 친일 청산을 가로막은 적도 있고 색깔론에도 쓰였지만 이게 그 뭐 독립군을 때려잡는 그런 발언은 그런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뭐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덮으실 게 없네요. 그리고 빨갱이가 어쨌든 한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국가폭력이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고 했었던 거고. 또 연좌제까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빨갱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폄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지워도 되는 존재, 우리 사회에서 없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치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통치를 했던 정부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아무한테나 빨갱이라고 해도 되는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예.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실은 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썼었는데 그렇죠. 뭐 21세기 들어서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빨갱이네? 빨갱이야? 하고 웃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만큼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어제도 간단히 짚어보기도 했는데 그 여당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고 또 소위 말하는 지라시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하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다. 결국은 이 두 건 모두 결론적으로는 가짜뉴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뉴스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좀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와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와전이 돼서 착각을 누군가 했는데 그게 누구라더라 해가지고 얼굴이 비슷한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박주민 의원 거는 저도 이렇게 봤는데 내용을 박주민 의원의 얼굴로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은 악의적으로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짜뉴스를 제가 이제 취재하고 하면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들에 여러 군데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은 뭐냐면 임종석 실장은 전대업이고 주사파다. 근데 이 주사파가 정권 사실상 이제 청와대에서 실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 굉장히 오랫동안 퍼뜨려 왔는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갑자기 서로 동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권력의 실세라는 모든 사실상의 대통령 일을 한다는 임종석 실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출발한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야 청와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데 임종석 실장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등장한 게 아닌가 싶고 박주민 의원 이 갑질 관련된 가짜 뉴스는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그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가기가 좋게. 이게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밝혔지만, 이제 주로 이제 남성들이 가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한국형 가짜뉴스는 대부분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지피셜이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피셜이다 뭐 이런 건데. 뇌피셜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해서 입말에 타기 딱 좋은 형태의 분량과 길이 뭐 이런 것들을 더라고요. 근데 그 임종석 테러 건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했으면 러시아 병원으로 가야지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면은 긴급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현지 병원에서 테러를 당했을 경우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임종석을 창구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정부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임종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리액션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박주민 의원 건도 그 커뮤니티에 글은 몇십억이 있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몇십억이 있다. 몇십억이 있는 그 재력가들이 과연 은행 창구에서 줄을 설 것인가. 그러니까요. VIP실에 바로 갈 텐데.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을 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짜 뉴스도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내용 보면은 좀 성의 없이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신재민 씨 기획재정부 신재민 씨 감금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신재민 씨가 지금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 2달 가까이 지금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감금했다. 이 사람을 못 나오게 하고 있다. 불리하니까 이런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다. 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거를 중앙일보가 지난달에 취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신재민 뭐 하고 있나.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가족들이 면회를 꺼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유명한 유튜버가 이거는 정부가 감금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쫙 퍼져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김한 기자도 가짜 뉴스에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까?
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뭐 가짜 신고 이런 거를 당한 적은 예. 있었어요. 가짜 신고가 뭐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해봤다. 진짜? 네. 그 미투 운동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제가 미투 관련된 발언이나 기사들을 썼으니까 뭐 그런 게 다 미투면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해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요즘 그거를 신고한 거를 뭐 음성 를 올리고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 이렇게 제 이름 검색 한번 해보면 네. 가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두고 둬버리거든요. 시간 일단은 지나면. 예. 캡처는 해두세요. 뭐 가더라도 캡처는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 지금 박주민 의원도 그 사실이 아니다 해명하고 네. 그 시간에 그 주장했던 그 시간에 이제 회의했던 사진을 올려서 그렇죠. 해명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따로 고소 고발은 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일일이 대응을 하면은 사실은 그건 또 비난의 화살이 역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정도 거는 그냥 쿨하게 보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또 일벌백계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가 위험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산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고요.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없이 지금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퍼지는데 정말 이제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박주민 의원처럼 자기 구제가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사실을 정정하면서 대응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 예. 글쎄 뭐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게 그렇다라고 하더라라고 퍼지는 확산의 속도에 비해서 이미 사람들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벌써 인식은 저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구나 인식이 돼버렸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위험한 부분이죠. 술 잘 마시더라 소문이 많이 나 있던데요. 그거는 진짜 뉴스. 아, 진짜 뉴스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박주민 의원 건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건은 비방을 목적으로 어쨌든 거짓 정보를 작성해서 퍼뜨린 거죠. 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를 걸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법 위반 아닙니까? 예, 뭐 일단 명예훼손이 있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걸면 다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친고죄니까 예. 이거는 뭐 당사자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모를까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재미삼아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심하면 실형도 나올 수 있고요. 요즘에 가짜뉴스 버틴 몇 분이 또 지금도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변모 씨. 그건 뭐 특정인을 말 안 해도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가짜뉴스는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팩트체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